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훈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은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 임할 게스트를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원 한국일보 사회부장이십니다. 박찬수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입니다. 고희경 서울 SBS 부장이십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특별한 소개는 하지 않겠고 간략하게 양력만 소개를 해드리면 참여연대 아름다운 재단 이사님을 지내시고 희망제작소 이사님을 지내시고 지금 서울시장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바로 박원순 시장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에 변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출발선이 다른 불평등과 불공정한 사회는 불안하고 또 불평등한 불행한 삶으로 국민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을 끄는 정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불을 오히려 내고 있고 심지어 부채질까지 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불, 불공정의 불, 불안의 불, 또 불통의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에서는 유능하다던 보수정당이 집권했던 지난 8년, 경제는 더 어려졌고 안보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서 시대를 교체하고 미래를 교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시스템, 룰을 근본적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국가와 시장 주도 성장의 그늘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각자 도생의 사회를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최근 경주의 지진 때도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만 했습니다.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국가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서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죽음 앞에서도 국가는 여전히 진상규명과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가는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있습니다. 의무만 강조하고 권리는 짓밟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과 육아, 보육, 청년 실업, 노인 빈곤 문제 등은 모두 그 성장의 그늘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개인에게 모두 그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청년 실업 인구 절벽은 눈앞의 현실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의무를 즐겁게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대에 역행하는 국정 운영 시스템에 근본적인 레스를 가해야 합니다. 특히 모든 권력이 청와대에 집중되면서 주요 국정 과제가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됩니다. 합리적 토론과 국민과의 소통 없이 모든 주요 국정 과제가 결정되면서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청와대 참모들과 장관들은 대통령 눈치만 살피는 조직이 됐습니다. 민주주의 퇴행과 권위주의 부활입니다. 국가주도 성장 시대의 국정 운영 방식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실패한 시장이 초래한 99대 1의 사회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세제 개편, 교육개혁은 물론이고 국민을 좌절시키는 1%의 룰을 탈바꿈해야 합니다. 국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최소한의 인간적 삶과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비용이 아닌 국가의 투자입니다. 국민에 대한 투자이고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로써 불평등의 악순환을 끊고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은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중앙정부가 예산과 권력을 쥐고 지방자치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을 바꿔야 합니다. 자치와 분권이 강화돼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시민의 삶의 문제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주도 성장시대에 맞춰진 정부의 기능도 과감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국가의 지원을 강과 길에 쏟아붓는 시대는 종식을 구해야 합니다. 교육에서의 자치와 자율, 창의적 교육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교육통제 기능도 대폭 줄여야 합니다. 대신 노동, 복지, 환경 기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최적화된 정부 조직으로의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보수정권 8년은 대북정책에서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냉전시대보다 더 후퇴한 한반도 위기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북핵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에게 대한 제재와 군비 정강을 통한 군사적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정부의 책임을 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로 무장하는 길로 가고 우리는 그것을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강대강의 대치 국면 속에서는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없습니다. 평화공존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과감한 전환을 해야 합니다. 평화가 민생입니다. 북한 수에 대한 지원이 새로운 모색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대한민국 현실을 바꾸는 것은 결국 정치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4.13 총선의 메시지를 잊지 말고 여야는 하루속히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민맹의 정치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당의 실패가 야당의 승리라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야당만의 민생 정치가 필요합니다. 패권적 기득권의 안주에서는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경제도 안보도 야당이 더 잘할 수 있다는 능력과 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불평등, 불공정, 불안, 불통의 문제에 대한 자기만의 문제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큰 목소리나 요란한 슬로건이 아니라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서 실제 일을 해내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헌법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과 권력을 나눠야 합니다.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줘야 합니다. 대통령제도, 의원내각제도 국민 주권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에 광범위한 국민 참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국민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서울은 이미 시장이 보는 문서를 시민도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를 실시간대로 시민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지출한 서울의 지출이 실시간 공개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세입과 세출 또한 시민이 언제든 접근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서울혁신은 서울의 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서울은 시민과 함께한 거대한 열린 혁신 플랫폼이었습니다. 열린 혁신을 통해서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국민 참여와 협치가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정치로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써야 합니다. 국민 권력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5년 서울시장으로서 소통과 현장 행정을 통해서 혁신과 협치로 서울의 변화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토건 중심 개발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챙기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청년수당, 환자안심병원, 동마을복지센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를 비롯해서 서울의 혁신 사례가 대한민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은 발로 끄지 머리로 끌 수 없습니다. 소통과 현장 협치로 국민 권력 시대를 열어나갑시다. 국가는 국민. 감사합니다. 네, 바로 질의응답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운을 떼보겠습니다. 오늘 국민 권력 시대라는 이제 제목으로
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니까 시정을 훨씬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과 관련된 비전, 국가 지도자로서의 비전 같은 걸 이제 제시하고 계시는데 뭐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고 해서 그런 거 관련된 뭐 조금 의견을 밝히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뭐 저희도 관심사고 여기 오신 분들 또 밖에서 보시는 분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뒤에 저희가 여쭙도록 하겠고요. 우선 지금 저 시정과 관련된 질문들을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파업이 지금 되고 있고 그래서 그 파업을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그것부터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우선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로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불편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파업은 사실 노사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노정 간의 갈등이다. 중앙정부의 성과 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그런 갈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임기로 있었던 5년 동안 서울시에서는 사실 한 번도 파업이 없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일방통행식이 아니고 대화와 소통에 나선다면 분명히 저는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60% 이상이 먼저 노동자들과 대화를 하라 이런 여론이 이렇게 압도적입니다. 동시에 이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공적기관들,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는 은행이라든지 또는 공기업에 있어서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수익과 손실이라고 하는 단순 논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에 시립병원이 지금 13개가 있는데요. 이 시립병원의 1년의 적자가 700억입니다. 당연히 노숙인들, 쪽방촌, 영세한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이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착한 적자가 생기는 것이죠. 바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런 일을 하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 단순 논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SBS 고희경 뉴스 제작 부장님 질문하시죠. 네, 먼저 청년수당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수당 문제를 놓고서 서울시하고 정부가 계속 갈등을 빚어왔고 이 문제가 이제는 법정으로까지 간 상황인데요. 청년수당 계속 밀고 나가실 생각인가요? 저는 청년수당과 사실 청년보장정책은 정말 우리 시대에 가장 절박하고 화급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한 정책입니다. 지금 청년 실업이 사실 역대 최고의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고 청년들은 그야말로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서울의 청년들과 함께 지난 몇 년간을 같이 논의하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청년 보장 정책이고 그 중에 하나가 청년 수당 정책입니다. 이 중앙정부도 금년에만 2조 1천억을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청년 수당 정책은 90억, 일종의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중앙정부는 청년들에게 이거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이고 우리 서울시 정책은 너네들이 뭘 하고 싶냐. 그래, 한번 해봐. 말하자면 청년을 신뢰하냐 안 하냐의 차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청년 정책은 시행돼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일방적 결정을 통해서 중단시켰죠. 그래서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때도 참으로 아쉽습니다. 제가 분명히 청와대에 대통령을 한 뵙자고 저는 청년 정책이라는 것은 여야가 어디 있고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함께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면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여기 청와대까지 10분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불러주시면 제가 밤이든 낮이든 달려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그런 기회가 정말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일단 중앙 정부와 예산 문제로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도리어 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것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는 도리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리 고희경 부장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서울시는 이미 서울시청과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이 상시적 근무 상황에 있는 모든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화했습니다. 지난 1단계 그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말씀하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2단계 지금 이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처우, 신분상의 안정은 오지만 처우에 있어서는 여전히 뭐 2등 직원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정규직과 다름이 없는 정도의 어떤 처우와 또 보수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저는 서울시장과 이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 사이에 임금이 너무나 격차가 있는 것은 문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대학을 가려고 그러고 이 불필요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평등의 문제를 저는 시정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청년 수당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기보다는 오히려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이 아니냐, 또 이런 정치적 논란만 계속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포퓰리즘이 아니고 리얼리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의 상황이 이렇게 절박한데 아니 이런 것에 제대로 대응하고 투자하고 이런 노력하는 것이 포퓰리즘으로 통한다면 저는 그런 포퓰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좀 나왔지만, 근데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게 비단 청년수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양한 지자체와 교육청 등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고, 결국 법정 소송으로 비화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결국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거든요. 시장님 생각하시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떤 바람직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또 지방자치제도라는 게 어떻게 더욱 바람직하게 개선돼야 하는지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 바로 소통력, 공감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 사회나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뭐 심지어는 4인 간의 갈등도 심각하죠. 우리나라의 갈등 비용이 거의 248조가 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라고 하면 거의 절반 이상이 갈등 비용으로 초래되는 그런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보면 저는 힘이 있는 중앙정부가 먼저 좀 손을 내미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국무회의도 참여해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들을 제기해봤는데요. 야당 시장으로서 유일하게 제가 국무회의 참석하는 사람인데 제가 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이고 건강한 생산적인 토론을 좀 해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뭐 그냥 몇 분이 그냥 뭐 거의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이렇게 쏘대는 저는 그런 상황, 그런 구조화에서 대한민국의 이런 수많은 현안들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저는 어떤 문제든 아무리 그것이 복잡하고 힘든 문제라 하더라도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정말 경청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순간 해법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리더십이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우리 사회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8월 3일 날부터 이제 그 청년수당 사업을 아예 정부가 이제 반대했지만 이제 밀어붙이셔가지고 당일 3,000명 20대 청년들한테 이제 5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부가 당장 직권 취소 나서가지고 지금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청년수당 정책을 추진하신 결과 어떤 성과를 얻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요 답변 중에는 이 50만 원씩 주는 것이
물론 그 시 설명으로는 워낙 지금 이제 취업난에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이 다시 사회에 나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한편에서는 그냥 이거 결국 어쨌든 간에 50만 원 그냥 통장에 넣어주는 게 이게 정말 그 장기적으로 청년들에게 좋은 것이냐 이런 그 반론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넣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이 청년의 문제는 포퓰리즘이 아니고 리얼리즘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청년의 상황, 청년의 현장, 청년의 절망을 제대로 보신다면 사실 그런 의문은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로부터 지원받은 3천여 명의 청년들이 반응을 보시면 압니다. 말하자면 이 50만 원이 돈이 있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큰 돈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몇 년간 일자리를 못 찾고 매번 자기소개서 써야 되고 면접시험을 수십 번째 보고 있는 청년들한테는 그 50만 원이 시간을 버는 겁니다. 알바 안 해도 되는 시간, 그리고 밥이라도 한 끼 제대로 먹고 그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때로는 그걸 갖고 인턴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성장을 위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돈이라는 겁니다. 저는 결국 이런 모든 정책이 현장에서 길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드리는 게요. 중앙정부의 정책이 결국은 이 현장과의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장에서 통할 수 없는 그야말로 책상 위의 정책이 되고 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이 필요하고 지방 재정이 강화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저는 그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시장님도 모두 연설에서 불평등 문제를 거론하셨는데요. 요즘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이 유행일 정도로 사회적 불평등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뭐 제가 그걸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보다요. 제가 사실 이번에 얼마 전에 뉴욕을 방문하는 길에 이 조집 스티글리츠 노벨 이 경제학상을 받은 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기회에 제가 불평등의 대가라는 이 책을 정말 정독하고 갔는데요. 저는 이분 만나면서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전율했습니다. 이 99대 1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여기 너무나 적나라하게 분석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이, 방향이, 해결 방안이 충분히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만나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게 Rewriting the Rules of the American Economy. 미국의 경제를 어떻게, 그 룰을 어떻게 다시 쓸 것인지에 대한 책인데 이게 바로 힐러리 클린턴 새롭게 탄생한다면 거기에 줄 정책이라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99대 1의 사회 속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결국은 1%, 상위 1%에서 독식되는 많은 것들을 결국은 99%에 돌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말하자면 과거에 우리가 납수 효과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생산되는 그 효과와 경제가 결국은 이 아래로까지 흘러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근데 그 가설이 굉장히 틀렸죠. 왜냐하면 대기업은 결국 예컨대 일자리만 하더라도 일자리 88%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서 탄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 분수 효과로 바꿔야 된다. 말하자면 99% 모두를 위한 경제로 바꿔내야 된다. 저는 그것이 말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룰을 바꾸는 것에 아주 기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책에서 그 읽으신 내용, 전율을 느낄 정도로 느낌이 크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바로 이제 새로운 서울시 정책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요. 그럼 우선 그 전에 이제 하신 시정 활동 중에 뭐 청년수당은 자랑스럽게 설명을 하셨고 그 이외에 또 조금 업적이라고 내세우실 수 있는 거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사실 우리 이강덕 국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한 일이 뭐냐? 좀 큰 거 한 방 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시장된 이후에.
근데 저는 늘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시장의 꿈이 아니라 시민의 꿈을 실현하는 자리가 바로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다. 그러니까 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는 것, 큰 한방을 만드는 것, 그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이런 성과를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선출직들은 그 짧은 임기 안에 뭔가를 하려고 전시행정도 하고 그다음에 토목사업에 매달리는 겁니다. 이게 저는 결국은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아주 지름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시민들의 생각, 시민들의 요구를 늘 경청하면서 그걸 해결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뭐 저보고 그래서 이렇게 청계천 같은 큰 일을 하지 않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제가 와서 보니까 20조의 서울시 채무가 있더라고요. 하루에 20억 이상의 하룻밤 자고 나면 이자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7조 5천억을 줄였고요. 그 대신 정말 민생을 살리는 이 사회복지에 4조를 투자했습니다. 본래 4조였으니까 지금 8조 2천억이 됐으니까 4조가 넘었습니다. 그 돈으로 8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었고 1000호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러한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그런 정말 제가 처음에 약속했던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 되었으리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네, 시정 현황과 관련된 질문 강찬호 패널부터 한두 번 더 하시죠. 네.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 한밤중 밤 10시가 넘은 시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기자회견을 여시고 그때 정부가 메르스 확산에 대해서 대처가 미비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서울시가 직접 나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삼성 서울병원 의사죠. 그분이 접촉을 한 메르스에 걸린 걸로 의심된 그 의사가 접촉을 한 1,500명 넘는 사람들을 이제 격리 조치하는 이제 그런 직접 조치를 하셨는데 이게 올바른 대응이다 이런 찬사도 있었지만은 비판하는 분도 상당했습니다.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점에 관해서는 그 당시에도 상당한 논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결국은 저의 그러한 조치가 메르스를 조기 종식하는데 결정적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제가 했던 말씀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늦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 그 다음에 투명성은 감염병의 특효약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그때 드렸죠. 왜냐하면 감염병이라는 게 여러분 그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상기해 보신다면 그 삼성병원에 있었던 환자들이 이 메르스 환자였다는 것이 알려졌다면 거기를 드나들었던 모든 환자가 아마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단시간 내에 확장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말하자면 언닉됨으로써 결국은 자기도 스스로 이 메르스 환자가 있었던 곳에 바로 옆자리에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활동을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그토록 큰 국가적 위기를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화두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말하자면 투명성과 책임성이라고 이 두 가지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명성이라는 것은 우리 공직사회나 그 기관을 청렴하고 깨끗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이 오히려 국가나 사회의 경쟁력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또 그것이 바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공개되면 그만큼 어떤 부정이나 비리나 또는 비효율성이 잘할 수 없는 그런 생태계, 그런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는 것은 그럼 과잉 대응이었으면 인정하시는 것인지 하나 하고요. 둘째로는 그때 이제 메르스 전파의 원인으로 지목을 하신 삼성 서울병원 의사, 그분은 상당히 격렬하게 박 시장님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반발을 하셨어요. 본인이 행사에 참석한 당시에는 메르스에 걸린 거를 전혀 자각하지 못했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몸이 안 좋고 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자가격리를 했는데 그 박 시장이 한마디로 뭐 조금 죄송합니다만 그분 말을 직접 옮기자면 대권을 노린 정치쇼를 하고 있다고까지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의사분하고 좀 어떻게 만나서 혹시 뭐 얘기를 좀 하신 바가 있는지요? 예, 두 가지입니다. 역시 우리 강찬호 의원님이 가장 젊으셔서 가장 센 질문을 계속 하시네요. 네. 제가 이제 그 후에 사실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한번 좀 사실 뭐 여러 가지 접촉을 했는데 아직 뵙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치에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이런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뭐 저는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은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지카 바이러스라든지 외국에서 이런 감염병을 해결한 사례를 보면 정말 과도한 국가의 개입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감염병을 더 크게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소규모일 때 좀 과도하게 말하자면 묶어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 넉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는 표현은요, 사실은 제 표현이라기보다는 WHO의 표현입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그야말로 확립된 기준인 것이죠. 그런데 이 기본 기준을 우리 정부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산된 것이죠. 네, 지난 6월에 발생을 했죠.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안전사고는 사실 그 박원순의 서울시는 뭔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많은 시민들한테 큰 그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된 스크린도어 관리 자체를 외주업체에 맡긴 데다가 그 외주업체 직원은 한 월 평균 한 150만 원 정도를 받고 밥도 먹을 시간이 없이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했다는데요. 이런 상황을 시장님 사전에 다 파악하고 계셨나요? 예. 계속 아픈 질문을 하시네요. 맞습니다. 그 구의역 사고는 아마 제가 서울시장 5년 기간 동안에 가장 가슴 아픈 또 정말 뼈 아픈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고를 대하면서 늘 이런 자세와 원칙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실수는 하고 잘못은 저지를 수 있지만 그것을 용기 있게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새로운 해결의 방안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의역 사고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하자면 지하철, 서울 메트로라고 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에 그런 위험 업무가 외주화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인식을 못했었습니다.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이나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정말 깨끗이 제 잘못을 시인했고, 그리고 이어서 그 사고의 원인에 대한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김지영 대법관님을 모셔서, 그 다음에 또 노동조합들은 별도로 만들겠다고 해서 별도의 시민대책위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무엇이든 저희들한테 아픈 그런 이 대책을 다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분들이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 끝까지 앉아서 다 들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3번의 대책을 발표했고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2번의 대책이 더 남아 있습니다. 대책 발표가. 그러니까 저는 서울 시민은 잊어도 서울시는 잊지 않겠다. 제가 그렇게 선언했고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외주화된 메트로뿐만 아니라 서울시 모든 부문에서 있는 위험 업무의 외주화는 전부 직영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 하도급의 여러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 사고하고 직결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이 사고가 정말 서울시에 제가 보지 못하고 있었던 이런 모든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정말 좋은 기회로 삼겠다. 그래서 지금 아주 썼지만 좋은 약이 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첫날에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농성장을 직접 찾으셔서 특이활동 연장이 필요하다, 특조위활동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어떤 진상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제가 그 진상조사 활동에 관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는 저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진상조사 활동의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 사고에 관련해서 당초에 발표되지 않았던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이 배의 실질적인 소유가 어디 있었는지, 또는 여기에 상당한 무게의 철건이 왜 실려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새로이 밝혀졌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더 진상조사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활동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요구고, 아까 제가 구역 사고 때 저는 노동조합이라든지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상대, 이런 분들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기꺼이 저는 필요하다면 우리가 서울시 공무원을 파견도 해드리겠다,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큰 사고가 있었으면 정말 세월호가 있기 전과 있은 이후의 사회가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그 울리백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말하자면 정말 위험 사회론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국만큼 이런 근대화 과정을 통해서 위험을 내포한 사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본질적으로 내재한 이 위험의 요소를 모든 것을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저는 적극적 계기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저는 한 나라의 지도자 또는 한 기관의 지도자가 이런 잘못에 대해서 대하는 저는 자세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는 그런 실수 없이 새로운 사회, 정말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철학,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좀 흘러가는 느낌이었어요. 시정 관련 질문은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박찬수 의원 중요한 거 하나만 하시죠. 예,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보실 텐데요. 국무회의에서 직접 본 박근혜 대통령 어떤 리더십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국가의 원수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비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말씀에는 답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으로서 박 시장님은 너무 디테일에 집착하다 보니까 큰 줄기를 좀 놓친다. 또는 너무 꼼꼼하고 부지런해서 같이 일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상사다라는 공무원들의 그런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공무원들 좀 고생하셨어요, 저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년 하면서 그동안 정말로 많은 일을 시켰고 또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이제 부시장에게 많은 권한을 줘서 저는 큰 것들만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아까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과 또 저의 리더십을 물으셨는데요.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 실천력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력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째 말씀드린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지난 10년, 20년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키고 나서 사실 그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통찰력,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제가 싱가포르도 가보고 또 싱가포르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싱가포르이 이런 정말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이런 선진적 국가를 만든 데는요, 세 가지 방법을 썼더라고요. 하나는 돌아보기, 자기의 과거를 성찰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러보기, 외국의 선진 사례를 아주 정말 꼼꼼하게 검토하는 겁니다. 지금 대중교통은 서울시가 최고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이 와서 일주일 동안 묵으면서 이걸 다 보고 왔습니다. 셋째는 미래를 내다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보기, 둘러보기, 내다보기만 잘하면 저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눈앞에 저절로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서울시가 감히 말씀드린 건데 이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서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통찰하고 방향을 세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실천의 리더십. 저는 해낼 수 있는 리더십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하는 정치가 아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는 정치. 그런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이강덕 국장님이 저 소개해 주실 때 참여연대,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희망작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하나하나 기관을 제가 직접 창업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 같은 거는 연간 400억의 매출을 올리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봤잖아요. 서울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90%의 공약 이행률을 달성했습니다. 말하자면 약속한 것을 실제로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옛날에 영웅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그런 대통령을 가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소통과 공감과 경청의 힘으로 하나로 단결시켜내는, 통합해내는 저는 이런 리더십이 가장 우리 시대에서 소망되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사실상 관심사인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총론적 비전, 대선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총론적 비전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과연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강론,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SBS 고희경 부장님부터 질문하시죠. 네, 방금 전에 공약을 거의 다 지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4년에 서울시장 재선에 도전하실 때 시장의 임기를 마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나요? 예, 제가 누차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라도 하나 반듯하게 만드는 이런 시장이 되겠다 이런 고민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을 하면서 가까이 중앙정부를 보니까 정말 절망이 깊었습니다. 지금 우리 온 국민이 다 느끼고 있는 바 아닙니까? 나라의 깃털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력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정말 그런 고민을 내년 선거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이 오히려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특히 선출직 공직자의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국민과 시민의 의사와 결정에 또는 그런 것에 달려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시대의 요구라든지 또는 국민의 부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저는 제가 이 1000만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1000만 시민의 안전과 또 삶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과연 시대의 요구가 저한테 있는지 또는 그런 국민의 부름이 과연 저한테도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박 시장님 오시기 전에 박 시장님이 오늘 연설하실 내용을 미리 좀 받아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서울시장으로서의 연설이라고 정말 보기 어렵고 국가개혁부터 북한 핵 문제 해법까지 정말 국가를 이끌는 어떤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진 분이 쓰지 않고서는 이런 글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정말 느낌을 받았는데 서울시장으로서 관련은 딱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도 보면 지난 5년 동안에 본인의 업적을 설명하고 서울의 혁신이 대한민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설을 하신 의미가 결국은 간접적으로 대선에 나오겠다는 뜻을 밝히신 것이 아닌가. 또 지금까지 여러 다른 행사라든가 이벤트에서도 언론이 볼 때는 명백히 대권 도전 의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연설을 하신 뜻과 대권 도전에 대한 뜻을 좀 확실하게 밝히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강찬호 의원님. 지금 사실 일반 시민들도 저녁 무렵에 식당을 가보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술자리에서도 이분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내년 대선이고 또 우리 국가의 지금 운명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정에서도 일반 시민들도 범부들도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쨌든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이 막중한 지위에 있는 그런 이 정치인으로서 정말 국가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저는 오히려 이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제가 뭐 이른바 대선 주자로 자꾸 이렇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사실 오랫동안 오르내렸던 것은 사실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직무를 그동안 수행하면서 이 시정에 대한 어떤 평가가 그래도 이러한 어떤 혁신과 변화의 정책들이 좀 전국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지 제가 이런 정책을 제대로 못 펴고 정말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면 아마 이런 요구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제 자신을 한번 그런 소명이 있는지 한번 성찰해 보겠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고요. 저는 막스 웨버가 얘기한 정말 소명으로서의 정치,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시장님은 아까 최근 그 전국 상황을 보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절망이 깊다. 나라의 기틀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러한 절망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데 현재 야당에서 거론되는 그런 지도자들로는 뭔가 부족하다. 그들로서는 국민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가 뭔가 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보수 정권의 8년 집권을 통해서 보통 우리가 이 어떤 신념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 정권은, 보수 정당은 경제와 안보는 확실히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 뭐 경제가 완전히 파탄 지경에 나 있고 안보가 지금 완전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은 무능의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민주당이 저는 이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플랜을 또는 그런 정책을 그런 실적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말하자면 수권 정당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걸 저는 국민에게 증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이 모두 진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어떤 기득권과 패권으로서 이런 그 새로운 어떤 비전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는 어렵다. 정말 시민의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시민들로부터 그런 영감과 또 제안과 심지어는 항의까지도 받는다면 저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지금은 야당들도 이 드셈 정치가 아니고 뺄셈 정치를 하고 있다. 좀 더 큰 바다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수권 정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가장 부족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하나씩만 든다면 어떤 거에 드시겠습니까? 민주당 말씀이시죠? 예,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당도 하나 얘기를 해 주시죠. 수권 정당으로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지난번 4.13 총선의 민의가 결국은 이 야당에게 표를 몰아준 것이고 그래서 여소야대 현상을 만들어줬는데 그러면 야당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이런 정치 혁신과 개혁을 해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른바 패권 정치, 특권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도 변함없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여당, 야당 사실 뭐 진보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을 지금 지켜주고 내 삶을 바꿔주는 그런 정치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뭐 오늘 여의도에도 정말 야당, 여당 지금 대표가
여당 대표가 지금 농성을 하는 정말 이 속아웃을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여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이 또 크지만 야당 역시 이런 파국을 조속히 정리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어떤 이 삶의 정치를 해야 된다. 그게 뭐 제가 구체적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아니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99대 1의 사회라든지 이게 얼마나 절박한 사회입니까? 지금 단순히 저는 소득의 격차만이 아니라 이것이 교육의 격차, 건강의 격차, 심지어는 사회 이동의 격차까지 낳고 있는 정말 이 어떤 희망으로 가는 사다리가 통째로 치워진 상태에서 정치가 국회가 해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모두 국민의 삶에 기반한 정치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뭐 해석은 알아서 하시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치인으로서 시장님이 다른 정치인들과 비교할 때 그 비교 우위에 있는 부분,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럴 때는 제 자랑 마음대로 해도 괜찮나요? 예, 평소에 자랑하십시오. 자랑할 기회가 잘 없어가지고요. 그래서요, 아까 제가 왜 세 가지 리더십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아까 시대 이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삶을 그런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이 요청대로 이념대로 살아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말도 그 삶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저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참여연대라는 사실 제가 사무처장으로 있었던 그 조직을 많은 분들은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무처장으로 있던 시절에 부패방지법을 만들어냈고요.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이 고위공직자 이 처벌법, 네? 이른바 공수법이라고 합니까? 공처법이라고 하는 이게 사실 제 아이디어였죠. 그 다음에 오늘날의 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그야말로 취약계층의 수거권을 인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바로 저희들이 초안을 만들어서 수년의 이 노력 끝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입니다. 말하자면 저는 이러한 인권이 필요할 때는 인권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했고 또 이런 어떤 사회개혁이 필요할 때는 참여연대를 했고 또 사회적 통합이 필요할 때는 아름다운 재단과 아름다운 가기를 했습니다. 지방정부의 혁신이 필요할 때는 제가 희망장소를 만들어서 그들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했죠. 지금 전북 완주구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든지 로컬 푸드의 아주 성지입니다. 그게 희망제작소가 그 당시 포괄적 컨설팅 계약을 맺어서 해냈던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이것이 제 혼자의 성과가 아니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리더십, 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 저 개인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람들과 함께, 세력과 함께, 시민과 함께 해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두의 우리 국민 권력 시대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말씀을 드린 것도 결국은 국민과 함께 이 모든 시대의 아픔과 좌절을 넘어서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저의 살아온 삶을 통해서 증명된 생각 때문에, 신념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는데 사실 대선 때마다 그러한 지금 계속 시대의 부름이라든지 시대 정신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사회의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온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대선 때마다 문민화를 이뤘다든지 지역구도를 타파했다든지 그런 식의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온 과정을 거쳐서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보시기에 다음 대선에 딱 구체적으로 한정을 해서 다음 대선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지금의 시대적 과제, 시대의 부름은 과연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시장님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놓을 아젠다라든지 시장님이 자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사실은 이미 말씀 중에 드렸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룰을 바꾸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국가의 틀을 이제는 다시 바꿔야 될 때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그 다음 시대의 방향을, 비전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저는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른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서 같은 방법을 되풀이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늘 과거와 같은 방법을 되풀이한다면 그것은 그런 성취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 시대의 이념, 또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의 핵심적인 과제는 바로 우리 사회의 틀을 온전히 바꾸는 것이다. 저는 울리백 교수의 그 위험사회론 책을 읽으면서요, 그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 모든 위험사회로부터의 탈출을 위해서는 정말 온전한 탈바꿈을 해야 된다. 말하자면 이런 탈바꿈 없이는 이런 위험사회로부터는 안전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우리 사회는 지금 탈바꿈이 어느 시대보다 강력히 요구되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대선 관련 질문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대선 관련 준비 여부보다 조금 폭을 넓혀서 정치권의 역학관계 이런 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런 쪽에 좀 질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찬호 의원 하시죠. 지난 8월 17일, 그러니까 더민주 전당대회를 딱 열흘 앞두고 전남 강진에 가셔가지고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만나셨습니다. 차도 드시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는데, 전당대회 열흘 전에 두 분이 만난 것은 상당한 뜻이 있지 않겠느냐. 특히 그 전당대회에서 상당한 파워를 과시할 걸로 예견이 되었던 그 문재인 대표 세력을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를 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아주 파다했습니다. 그 설에부터 시작해서 무슨 얘기를 좀 나누셨는지, 그리고 손학규 전 고문하고 정치적 상황 속에서 어떤 앞으로 협력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가 좀 논의가 됐는지 조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도 지난 일이니까. 네, 조금 이렇게 너무 앞서 나간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손학규 대표님은 저 학교 선배이시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제가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제가 이번 그 휴가를 이용해서 좀 이 남도 지역을 이렇게 몇 군데를 돌았는데요. 거기까지 가서 제가 안 만나고 가면 그게 인간적 정리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만나서 물론 정치 현안 얘기도 나눈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무슨 지금 제가 여기서 공개할 만한 그런 특별한 결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네, 앞으로도 저는 이런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리더들과 그런 소통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야권의 유력한 주자인 문재인, 안철수 두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장단점을 좀 하나씩만 들어주시죠. 단점은 잘 모르겠고요. 두 분 다 훌륭한 분이시죠. 명색이 대선 주자라고 저는 이렇게 올라 있고, 또 지금 현재 국민들의 지지를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 그냥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근데 그 지난 서울시장이 되실 때 사실 안철수 의원의 양보가 있었고, 그런 점에서 안 의원에게 좀 어느 정도 부채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거꾸로 안 의원이 이번에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글쎄 너무 앞서간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게 어떤 인간적, 개인적 관계와 또 이런 공적 관계는 분명히 다른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하자면 우리 사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크나큰 국가의 위기와 또 어떤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에서 그런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양보하실 생각이 없다는 걸로 이해되는데요. 또 다른 그 대선 주자로 점쳐지는 그러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기문 총장님도 사실 우리가 배출한 정말 자랑스러운 유엔 사무총장이시잖아요. 저도 이제 이 도시 서울시장으로서 세계 도시 간 협의체에서 제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200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는 이클레이라고 하는 지방정부 간 협의체에 제가 의장으로 있고요. 지난 그 기후변화, 신기후변화 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른바 이 시장협약이라는 걸 만들어서 블룸버그 시장이나 이달고 파리 시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함께 유엔 정상회의에서도 제가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자랑스럽죠. 우리가 사실 유엔 사무총장을 한 분 배출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반 총장이 만약에 이른바 제3지대에 포진을 하고서 협력을 요청하면 손을 잡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제 문재인 대표 얘기도 나오고 반 총장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런 기회가 다른 협력하고 경쟁하는 다른 지도자들에 대한 독담을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속에 맺힌 게 있으면 한번 비판하실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른 이제 정치 지도자들 중에 우선 여권에 보면 김무성 대표도 계시고 유승민 의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토론회장에도 왔다 가신 남경필 지사, 고돌, 원희룡 지사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혹시 좀 하실 말씀이나 덕담이든 비판이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지금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신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남경필 지사님이나 안희정 지사님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서울시장을 이제 거의 만 5년이 됐는데요.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보니까 정말 이 거대한 관료 시스템을 한번 움직여보는 것, 그리고 곧 도시의 많은 도전 과제를 통찰하고 또 해결해 보는 것, 이런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사실 국가 지도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5년의 임기 동안에 정말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하고 있는 이런 시대 이념이나 국가적 그 현안들을 해결하기에는 저는 이건 실험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것에 해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경험과 경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 메르스를 해결할 때 보니까 저희 서울시만 잘한 게 아닙니다. 경기도 또 충청남도 지자체장들이 오히려 훨씬 더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고 이런 네트워크를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그걸 해결할지를 정말 머릿속에 순식간에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들을 가진 분들은 다 그런 이 지혜와 또 경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구체적인 거명을 안 하시면서 답변을 하셨지만 제가 질문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남은 몇 분에 대해서도 안희정 지사는 이제 언급을 좀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야권 동료 중에는 이제 김부겸 의원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저희가 앞에서 좀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좀 건너뛰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근데 그분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 관계이기 때문에. 안철수 지금 대표의 정치 지금 행보나 그리고 지난번에 양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만일 대권과 관련된 어떤 두 분의 움직임이 있으면 이번에는 어떻게 서로 양보하는 이런 문제가 어떻게 좀 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미 답을 드렸는데 저는
뭐 안철수 의원님하고는 사실 나름 오랜 그 신뢰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포스코의 사회이사를 같이 했고요. 또 제가 아름다운 재단 이사로 모신 적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그런 아름다운 이런 양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신뢰 관계는 뭐 아직도 저는 깨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번 분당 사태 때도 가능하면 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문 대표와 또 안 대표 두 분한테 사실 여러 가지 서로 양보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때 왜 문안박 연대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을 했는데 헛사가 되고 말았죠. 참 안타까운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리고 김부겸 의원님의 경우는 사실 뭐 어쨌든 그 대구 지역에서 야당이 절대로 이 의원으로 당선될 수 없었던 곳에서 새로운 어떤 정말 변화를 만들어냈죠. 저는 그만으로도 이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다 생각합니다. 예. 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터뷰를 보니까는 그 박 시장께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올 걸로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박 시장님은 현재 더민주 당원이시고 또 더민주가 배출한 자랑스러운 시장이신데 이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왜 굳이 이런 소리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 박 시장님께서 아마 이 더민주를 나가시거나 경선에 안 나가시거나 이런 지금 그 걱정들이 좀 당내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이런 말이 나온 것 같기도 한데요. 우선 저 박 시장님께서는 만약에 대권을 도전하시면 더민주 경선에 나가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 그 경선이 그럴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서 치러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그 지금까지 더민주는 내년 상반기 안에 치르겠다 이랬는데 그 논란이 있어서 지금 조금 더 논의를 해보겠다는 것까지 나갔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아직 많이 자신을 성찰하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근데 저 질문까지 하시면 저는 사실 2011년에 무소속으로 제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렇지만 제 발로 민주당에 입당을 했고 지금 뭐 당원으로 저는 충실하게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주시고요. 당을 충실히 지킨다는 것, 저는 당을 말하자면 감탄고토해서는 안 된다. 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것은 어떤 정치인의 저는 기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불리한 상황이 오더라도 당을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뭐 꼭 그렇게 결론을 원하십니까? 제가 충분히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찬수 의원 혹시 대선 예, 마지막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대선 관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87년 민주화된 이후에 야권의 선거, 기본선거 전략은 야권 연대 또는 후보 단일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적도 있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패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지난 4.13 총선에서는 야권 연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야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고요. 2017년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 야권 후보 단일화가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보십니까? 예, 뭐 이미 저는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분열은 필패다. 제가 서울시장 2번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선거를 치를 때는 모든 야당이 함께 했습니다. 저는 구존동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서로 차이는 있죠. 그렇지만 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얼마든지 서로 협력, 연대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노력하면 저는 얼마든지 통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교체, 시대교체, 미래교체라고 하는 이 커다란 화두 앞에서 만약에 야당이 통합하지 못하고 분열한다면 저는 그것은 정말로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기본을 묻는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선 준비 관련 질문은 이제 이 정도로 접고요. 또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뭐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희경 부장부터 하시죠. 지금 요 며칠 가장 핫 이슈가 됐죠. 그 야권에서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오늘 이 자리에 큰 화두 중에 하나인 저는 결국은 소통의 리더십에 관계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4.23 총선 이후에 청와대에서도 협치라는 걸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청와대와 의회 사이에 이런 협력과 또 이런 상생의 리더십을, 상생의 관계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이번 그 사태는 결국은 상권 분립의 어떤 정신이라고 할까, 이 국회의 어떤 견제 기능이라고 할까, 이런 어떤 그 헌법 취지를 저는 거부하는 것이다, 무시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그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그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을 자주 보시니까요. 박 대통령을 만나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저는 좀 아쉽게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실 유일한 야당 출신 국무위원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무슨 발언을 한번 하면 오히려 격려 한번 하고 또 사실 그 문제 제기한 거 좀 우리가 오늘 꼭 통과시키지 않아도 될 일이라면 한번 일주일 동안 우리 해당 장관하고 한번 좀 해당 장관에게 서울시장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보고 다음 주에 한번 올려봐라 라든지 아니면 조금 좀 남아서 잠깐 나하고 좀 얘기하고 가셔라 이런 얘기 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대한민국의 수도 1,000만 명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으로서 또 이 중앙정부와 정말 협력할 게 많습니다. 뭐 용산 공원 문제도 있고요. 또 여기 그 광화문 지금 이 재구조의 문제도 있고 참으로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에 이런 개인적인 긴밀한 대화가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저는 유감입니다. 예. 그 텔레비전이나 사진을 보면 대통령이 경청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격려는 안 하시나요? 그럼 시장님한테는 격려가 없었던 게 분명한 것 같고 다른 장관님들한테는 또 격려도 하시지 않나요? 어떻게? 못 보셨어요? 자, 우리 박찬수 의원 개헌 뭐 이런 문제도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예, 개헌 관련해 아까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시장님이 아까 모두 연설에서 중앙정부 권력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제도화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그 시장님은 개헌론에 찬성하시는 걸로 봐도 됩니까? 예,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과거 헌법이 1987년이죠. 개헌이 됐고, 그리고 지금 2017년 내년이 그래서 30년 동안에 많은 사회 변화 또 사회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많은 시대적 변화와 또 시대 이념이 반영되는 개헌을 하는 것은 좋겠다. 그렇지만 그것이 저는 어떤 당파적 입장에 따라서 그게 의원 내각제냐, 의원 집정부제냐, 또는 뭐 대통령 중임제냐, 뭐 이렇게 논의돼서는 안 된다. 저는 정말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요구를 잘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자치와 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너무나 큰 권력을 집중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여러 가지로 부실해지고 힘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 권력을 어떻게 뭐 의회와 나눌 것인가, 또는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어떻게 지방분권을 이룰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헌법에 이렇게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이런 당파적 입장에 따라서 결국 혼란과 소란만 생기고 결국 온전한 개헌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법률적으로 고쳐낼 대목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지방분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의 분권, 또 권한의 분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뭐 법률이나 시행령으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시장님 연설 중에 위기의 한반도 평화 공존의 틀로 전환해야 한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결국 시장님께서는 강공책은 해답이 아니고 북한하고 결국 대화를 해서 평화를 끌어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화라는 거는 주고받기인데, 우리가 비핵화를 당연히 대화를 요구하면은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 중단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결국 어떤 형태로든 주한미군의 축소나 조정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평화체제, 이것에 대해서 요구를 해올 것입니다. 막연히 대화하자는 것만으로는 이 핵심 문제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북한이 그래서 요구하면 중단하실 의향이 있는지요? 둘째, 평화체제 논의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여전히 호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튼튼한 국가 안보 체계, 국방력을 발전시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핵이나 이 북의 미사일, 또는 북의 어떠한 테러나 도발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되고,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투 트랙으로 우리가 늘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한반도의 긴장 관계가 가져오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서울을 무슨 뭐 불바다로 만들겠다든지 잿더미로 만들겠다는 이런 보도들이 우리 한국에서만 보도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나 외국에서 다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외국을 가보면 늘 물어보는 게 한국이 안전하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화의 길로 나가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한미동맹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혈맹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가치에 기반한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나 민주주의, 이런 다양한 사회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에도 그게 안보가 됐든 평화체제로 가는 길이 있었어도 한미동맹은 여전히 소중하고, 또 동시에 우리가 지금 그야말로 경제관계에서 또 이 한일, 한미 무역액 규모보다 더 많은 이 교역을 하고 있는 중국의 관계도 저는 놓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이 두 나라가 다 소중한 관계고, 이걸 양자택일할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저는 지도자의 정말 중요한 어떤 결단, 담대한 용기,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남북 관계를 보면 마치 이 청와대나 정부 여당은 뭐 논평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정도입니다. 지금 이 핵실험이 이 정부 하에서 지금 몇 차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안보의 위기와 일촉즉발의 긴장 대치 상황을 만든 것은 저는 스스로 그런 이 실수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토론하고 대안을 내는 그런 일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쭤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네. 그 문제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동맹의 이 강고한 기반 위에서
이 뭐 군 작전권 이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그와 더불어서 함께 양국이 얼마든지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호전적인 북한에도 대처를 해야 되고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중국하고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지금 안보적인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게 사드인데요. 국내 갈등도 상당히 심하고 그럼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와 연관해서 결국 우리 사회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는 그런 핵무장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외교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려시대 때 서희라는 사람 봤잖아요. 이게 그런 분이죠. 이렇게 침략해 올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외교력으로 얼마든지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드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사드의 배치는 이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우리 이 한국을 둘러싼 여러 나라들과의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되는 아주 복합적이고 정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이 청와대 내부든 아니면 이 외교안보팀이든 또는 그것에 중대한 이 결정 내지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라든지 이런 분들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와 또는 그런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이 사드 배치가 발표되고 난 그 다음날 신문을 통해서 봤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가는 겁니까? 저는 이 단합, 내부의 단합, 국민 간의 단결된 생각이 가장 중요한 안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국가를 보더라도 내부에서 단결되지 못하고 분열한 나라는 망했고 단결한 나라는 그것이 아무리 소국이고 작은 군대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겼습니다. 저는 이런 외교나 국방이나 이런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 그럴수록 중대한 일일수록 우리가 함께 토론하고 함께 결정해가는 이런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밀의 일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논의에 의해서 소통해서 해결해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플로에 계신 회원님들 중에 혹시 꼭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다 하신 분은 저한테 적어서 주시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많은 질문들이 소화됐기 때문에 혹시 뭐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김 의원 부장이 질문했던 것 중에 답변을 아직 유보하신 게 있어서 우리 전술핵 혹은 우리 자체 핵무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정치 지도자분들이 대부분 입장들을 좀 밝히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 한반도에서의 뭐 핵은 어떤 경우에도 배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 정책이라든지 또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이 정책이 변경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북이 핵을 가졌다고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북한이 핵무기 개발 경쟁을 한다면 결국 그것은 민족의 정말 대량 살상을 가져오는 무기를 서로 경쟁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일본이라든지 주변국에 대한 이런 핵 개발을 저는 또 촉진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 한반도 이런 핵에 관한 뭐 최고의 전문가가 계신데요. 이 베커라고 하는 교수의 제가 논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지금 계시죠. 이분이 정말 이 핵을, 북한의 핵을 어떻게 하면 동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온전히 제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저는 해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3No, 3S더라고요. 그야말로 No more, no better, no export. 그러니까 더 이상의 핵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경량화한다든지 이런 더 발전을 더 못 시키게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다른 국가에 수출하지 않게 하는 것. 이 세 가지와 또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관한 세 가지 정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국제사회가 함께 논의하고 또 그 합의를 모아가고 심지어는 한미 간에 한일 간에 한중 간에 뭐 이런 우리가 공동의 이 어떤 이해를 만들어가는 이해 광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제 답변하신 것 중에 간단히 한마디만 제가 덧붙이고 싶은데요. 이제 소개해 주신 분, 이제 미국 학자의 경우는 지금 이제 북한이 더 이상 핵 확산을 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게 이제 최근에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고 한데, 핵을 가진 북한과 같이 살기는 어렵다. 이게 예전 대통령들부터 하신 말씀이고 해서 박 시장님도 북한 핵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도 하셨고 핵을 불용하겠다. 뭐 그래서 북한 핵과 관련된 우리의 근본적인 입장은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 된다 이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더 이상의 핵 개발을 막고 그리고 종국에는 북한의 핵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뭐 예컨대 지금 북한을 예컨대 공격해서 그 핵을 제거하는 것 그게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게 전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백하 이 교수의 주장이 이제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종국적으로는 북한에서도 더 나아가서 한반도에서 핵은 없애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네, 마지막 한두 질문 들어가기 전에 마침 플로어에서 온 질문이 뭐 북한 핵이나 사드 이런 관련된 거여서 그냥 덧붙여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맹주석 ITN 방송 특파원이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서울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돌파할 방안 이걸 물으셨고요. 좀 계속 한꺼번에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이제 국회 문제를 사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드 배치하는데 국회의장에게 사전 통보나 사전 협의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인가 이걸 최동우 전 연합뉴스 상무님께서 질문을 주셨고요. 러시아 타스통신의 바리보다스탄 지국장은 서울과 러시아, 서울과 모스크바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매 도시인데 모스크바에서의 경험이 서울시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모스크바에서의 경험이 서울시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함께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지 서울시와 모스크바 간에 그런 예.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사실 서울은 그야말로 40km 정도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그야말로 접촉 지역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게 1000만 명이 살고 있고 수도권 전체로 치면 2500만 명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사실 제가 이 국방이나 이 외교는 제 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또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늘 저는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얼지 훈련을 한다든지 이럴 때 저는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훈련이 되도록 이렇게 창발적인 그런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핵공격이나 뭐 장사정포나 이런 공격이 있을 때 사실 뭐 서울시장으로서는 굉장히 무력하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수도방위 사령부하고는 늘 또 이렇게 파트너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이 대안이 없는 그래서 이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가 결코 수도권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큰일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답이 뭐냐 그것을 저는 우리가 함께
논의해서 결국은 북핵의 그런 공격이 없도록 어떤 평화적인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장님하고 구태여 상의되냐. 국회의장님이 삼부요인 아닙니까? 흔히 삼부요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중대한 문제가, 그리고 그렇게 저는 급박했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협력이 이 사드 배치를 포함해서 이 안보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신문을 보고 알게 한다는 것은 그건 저는 적절치 않은 것이다. 심지어는 저는 이런 문제라면 다른 인접 국가들의 국가원수들하고도 사실은 뭐 협의할 만한 일이다. 그렇게 했다면 중국이 저렇게 반발하고 또 우리 지금 쌓아 올린 이 교육 관계가 훼손될까 봐서 저희들이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겠죠. 저희들 지금 2018년까지 관광객 2천만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 국영 여행사 총재님을 모시고 무진 정성을 다 쏟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이 관광객이 줄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러시아 특파원께서 말씀해 주신 모스크바와 서울시는 자매도시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된 다음에 아직 한 번도 모스크바를 방문을 못해서 이번 11월 제가 이 확정된 일정이 있어서 유럽을 가는데 그때 갈 수 있을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뭐 어느 도시 간에도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또 모스크바가 발전시켜온 여러 모델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협력 관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두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이번에 방문하게 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이제 한두 개 하고 마무리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수요. 네. 예,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 병역 문제 때문에 시장님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 모두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뭐 형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후보 검증 차원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인검증과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둘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허위가 명백한 거를 퍼뜨리면 허위사실 유포죠. 사실 우리 아들의 문제는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하길래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검증을 하라고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개검증을 했습니다.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들도 계시고 그때 서울시 출입하던 기자 5명이 입회한 상태에서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회의원, 그것을 줄기차게 주장하던 국회의원은 사퇴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직까지 내놨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 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선거 때 이것은 용서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고발을 했고 그 재판을 오랜 기간 동안 해서 결국 지난번 1심에서 이 문제 제기를 했던 의사나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이 큰 벌금형을 유죄 판결을 선고했죠. 그때 나왔던 세브란스 병원의 담당 의사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의사가 내가 기른 사람은 아니지만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참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랬으면 또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이 정부에서 가장 탄압받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국정원의 박원순 제안문건이라는 게 지금 사실은 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 몇 페이지짜리 안에 어떻게 하면 박원순 시장의 시정을 방해해서 성공하지 못하게 할까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고 그게 다 실현이 되어 왔잖아요.
어버이연합이 저만 상대로 19번이나 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저 앞에 와서. 여러 언론사에, 제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팀장들이 저한테 와서 정말 시장님 죄송합니다. 위에서 박원순 시장을 조지는 기사를 써라. 라는 얘기를 해서 정말 괴롭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법원의 명령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11월 21일 날 오후 3시에 법원에서 세 번째 아들을 소환했으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이제 관훈클럽 그 토론 규칙상은 플로어에서 하시는 질문은 제가 받아서 하는 걸로 하고 잠시 방청하신 분 중에 좀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던지신 분이 있으셨는데 이제 시장님이 관련해서 답변을 충분히 하신 것 같으신데 더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저는 기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룰을 바꾸자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일인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리고 이런 어떤 공인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또 그걸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컨대 이 아들이 그렇다고 병역을 면탈한 게 아니고 이 현역으로 못 갔을 뿐이지 공익근무요원으로 사실은 현역보다 더 긴 병역을 이수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병역을 마치 안 한 것처럼, 이행을 안 한 것처럼 공격을 또 합니다. 그 정치적 의도가 뭐겠습니까? 저는 여기 언론인들이 많으시니까 한마디 말씀드린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주셔야 되는데 그냥 누가 주장하면 그걸 주장을 실어주면 그런 것을 노리고 말하자면 정치적 의도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상식과 원칙이라는 것, 기본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좀 그래서 다른 질문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일부터 김영란법이 이제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들 이제 그 법에 대해서 어느 자리에서든 얘기를 하고 관심을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물론 많이 있는데요. 이제 일각에서는 많은 또 식자들 중에도 조금 우려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매사 투명한 게 중요하고 투명성, 책임성, 그 다음에 공개하는 게 중요한데 김영란법 내용 중에는 그런 세 가지 요소가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소지, 이런 사안도 들어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이제 시장님의 말씀 한번 듣고 그다음에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나 걱정이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부패 근절, 청탁 금지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의 요구이고 시대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시행착오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안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요. 사실 서울시는 이 김영란법보다 훨씬 더 강한 박원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돈 1,000원만 받아도 그리고 그것이 업무 연관성이 있든 없든 금지하는 이런 법이 있고요. 이게 시행된 이후에 사실 이 부패나 비리가 30% 이상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단계의 선진사회로 가는 길에서 겪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관련해서 하나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원순법 정말 아주 화제도 모으고 훌륭한 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일각의 비판은 그동안 2년 시행되는 동안에 적발된 분이 9명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46,000명 중에 9명인데 혹시 못 잡은 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좀 훌륭한 법에 비교해서 적발 실적은 좀 미미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사후적으로
이 처벌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사실 사전 예방적인 효과가 훨씬 큰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박원순법이나 김영란법이 있으면 이제는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서울시장 하면서 보면 이 청탁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저는 아예 사관을 앞에 두고 면담을 할 때 모든 것을 기록하는 뭐 그런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이런 청탁을 누가 해올 때 사실 과거에는 이걸 거절하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 청탁을 그대로 받은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있으면 처벌받게 되는 이런 법이기 때문에 이 사실 공무원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효과가 좀 사회적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질의응답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요. 조금 남겨두신 얘기가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뭐 우리 관훈 클럽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늘 이렇게 비판을 받는다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또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가진 장점이 바로 그러한 어떤 이 열린 사회,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논의되고 또 때로는 결정되고 이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 5분의 패널 그렇게 생각보다는 아주 어려운 질문은 안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조금 더 좀 센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음 기회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아주 여러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모시고 진행한 관훈 토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식순에 따라서 오늘 토론에 나오신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제가 감사패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폐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념패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관클럽은 귀하를 초청 연사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하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59년을 이어온 관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16년 9월 27일 관클럽 총무 이강덕. 예, 관훈 토론에 나오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